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예니입니다. 다중역할 수행을 위한 모호한 말단계라는 연구 주제로 2022년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고두 발표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 성과 및 연구 동향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학술대회는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개최한 학술 행사입니다.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는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고고학 등 인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 뿐만 아니라 그 인접 학문인 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등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에스노그라피적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는 현재 지역문화, 마이너리티, 문화 콘텐츠 등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인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포럼 개최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회에서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인 한국문화인류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서 국내외적으로 인류학 관련 연구와 학술 발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인 2022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학술대회를 대면 진행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기성의 인류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유수의 연구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인재 양성과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개최한 가을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학술대회는 11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전북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학회의 주제는 인류학과 지역연구, 한국문화인류학의 지역연구 현황과 전망으로 한국학 및 전세계 지역학과 관련된 유수의 연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양일 동안 참가하며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참관하고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둘째 날이었던 11월 12일에 현대사회의 문화 다양성이라는 세션에서 구두 발표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진은 이번 학회의 팜플릿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한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논문명은 다중역할 수행을 위한 모호한 말단계, 대학생의 카카오톡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말단계 사용 전략 분석으로 한국어 말단계 사용에 대한 디지털 에스노그라피적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규범적인 수준에서 한국어 말단계 사용에 대해 분석했던 기존의 언어 연구와 달리 상호작용 사회 언어학의 관점에서 화자들의 말단계 사용 전략을 분석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단계 사용 전략의 현상적인 측면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또한 채팅상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다양한 준비 언어적 전략을 에스노그라피적으로 분석하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어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 관찰한 동아리 비하인드의 팀장단이 참여한 채팅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어느 하나의 역할과 맥락으로 규정하기 힘들었던 이들의 모호한 말 상황은 특정한 수준의 말단계 선택이 아닌 모호한 말단계, 여기서는 말단계 선택의 회피, 영어로 말하기, 높임어미 변형, 이모티콘을 동반한 말하기 등의 모호한 말단계 사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이러한 모호한 말단계 사용 동기 및 효과를 해석해본 결과 이는 팀장단이 가진 수평적 문화와 다중 역할을 실현시키기 위한 언어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로 사용되는 말단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그 말단계의 사용 동기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연구 소개는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고요. 아무래도 개별 사례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보니 본 발표만으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 사용했던 발표 자료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진행 및 학회 참가에 대한 의의 및 제안입니다. 먼저 학회에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며 연구의 보완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내부자적 시각의 보완이라던가 이론 적용 같은 지점들을 수정 보완하여서 2023년 초반 학술지 투구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지역 연구와 같은 세션에서 발표를 참관함을 통해서 연구 동향 및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디지털 에스노그라피의 주제와 방법론에 대해서 제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저의 발표 논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 유관 분야 교수 및 대학원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및 학회 참가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현우입니다. 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년 추기학술대회 연구 동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대회 개요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된 학술대회의 시간표입니다. 추기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논문 세션과 기관 세션, 그리고 위원회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논문 세션은 전문가, 대학원, 학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동향입니다. 학술논문 세션은 전문가, 대학원, 학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기관 세션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그리고 국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의 연구원들이 기관 세션을 열었고, 또한 서울시립대 BK연구단,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 산학협력단 등의 학교 기반의 연구 기관들도 기관 세션을 열었습니다. 전문가 세션과 대학원 세션에서는 도시교통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구조 및 개발, 도시설계 및 경관, 스마트 도시계획, 도시위용 및 공간구조, 도시정책 및 복지, 도시재생 및 관리, 토지 및 주택 등 다양한 주제별로 분과가 구성되었고, 주제뿐만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도 분과가 구성되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이 줄었지만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논문 주제들도 보였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는 총 8개가 발표되었는데, 이 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의 현대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고, 개선 방안이나 정책 연구와 같이 처방적 연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연구 초기에 필요한 탐색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연구의 분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시나 차세대 기술 관련하여 융합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지만 기술과 공학 분야 단위에서만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학을 비롯한 인문학,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의 융합 연구는 살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개인 연구 성과입니다. 먼저 발표의 논문명은 산업특성별 도시군집 분석 및 차세대 재생력 지수 차이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국내 226개 도시를 대상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5년간 출생이 누적되어 구조적 상황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차세대 재생력 지수를 산출하고 226개의 도시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군집별 차이를 검정한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학생 연구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연구성과 및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도시행정학과 학부연구생 김민석입니다. 제가 참가한 학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며 발표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가한 학회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59년 설립된 학회로 도시계획 및 공학을 연구 분야로 하는 학회입니다. 질적 연구보다는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의 계획 및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참가한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국토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가능성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발전은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분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계획, 경제, 도시재생, 주택, 환경 등 국토 및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과 2022년 학술대회 발표 논문들의 제목을 텍스트 마이닝하였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도시, 서울시 등 수도권 위주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국토계획, 교통 등 핵심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차이점으로는 2019년에는 스마트, ICT, 4차 산업 등 기술과 관련된 이론적 키워드들의 빈도가 높은 반면 2022년에는 데이터, 빅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보다 실증적인 키워드들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딥러닝과 같은 컴퓨터 공학적인 키워드 역시 등장하여 도시계획 분야도 연구 방법론적으로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입니다. 발표 논문명은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 유출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청년 유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실증적으로 국토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본 학술대회의 목적 및 연구 동향과 일치하기에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 세대 유출의 개인적 영향 요인을 살피는 한편 시군구 단위의 도시 특성 변수 구축을 통해 지역적 영향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개인과 지역 수준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수준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청년 유출은 지역 특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수준에서는 특목고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재일수록 수도권 지역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 부모를 둔 청년일수록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세대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직업 특성의 경우 종사하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임금 수준이 높으며 정규직일수록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변수의 경우 도시의 경제활력 수준과 관련된 사업체의 수, 지역 어메너티와 관련된 1인당 공원 면적 등이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장 및 고용과 관련된 변수가 개인적, 지역적 수준 모두에서 청년 유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입니다. 비수도권 시군구들에 대한 마이크로한 분석을 통해 각 시군구들의 지역 특성과 청년 유출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개인과 지역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청년 유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여 자료의 위계를 고려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성과입니다. 우선 학부 세션 2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관심 전공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또 풀페이퍼로 참가한 학술대회인 만큼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뜻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와 인위적 활동에 따른 산림 지역의 순 1차 생산량 변화 분석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김수경입니다. 학회 정보 및 연구 동향입니다. 전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기후변화에 관련
전문가와 기업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태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이 기후변화학회에서는 출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학회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IPCC 보고서의 검토 및 참여를 유발하여 국내에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취약성, 영향평가 등을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학회는 2010년 창간된 이래로 연 6회의 발행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52건, 총 414건의 연구들을 게재시켰습니다. 기후변화학회의 키워드를 검토한 결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파리협정, 탄소중립, 룰루CF, 적응, 완화에 대한 측면으로 많은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국내 산림은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산림 경영 활동과 같은 인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림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실적은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되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있어 산림탄소 흡수 및 저장 변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의 변화하는 산림탄소 흡수 및 저장량이 인간의 영향인지 혹은 기후의 영향인지를 구분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림 내 인위적 활동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의 변화 추정과 기후변화 및 인위적 활동분을 구분하여 각 영향 요인들이 산림탄소 흡수 및 저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변화와 인위적 활동분이 산림탄소 흡수 및 저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또한 기후변화와 인위적 활동분을 구분하여 개별 요인들이 산림탄소 흡수 및 저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내 산림경영활동 사업지역과 비활동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따른 순 1차 생산량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순 1차 생산량에 미친 변화와 인간의 활동이 순 1차 생산량에 미친 변화를 추정하였습니다. 연구의 흐름도입니다. 산림청이 산림경영활동과 임상도, 환경부의 토지피복도 자료를 토대로 산림경영활동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모디스 위성 영상인 MPP 제품을 토대로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따른 순 1차 생산량의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하였습니다. 전국 기상청이 AWS 자료인 기온과 강수량을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순 1차 생산량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이들 값 간의 차이를 토대로 인간의 활동이 순 1차 생산량에 미친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 임상별 그리고 산림경영활동지와 비산림경영활동지 간의 순 1차 생산량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순 1차 생산량을 추정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개념과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연간 순 1차 생산량은 모든 산림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비산림경영활동지, 조림사업지, 숲가꾸기 사업지 순으로 순 1차 생산량이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 1차 생산량의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된 공간은 숲가꾸기 사업지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활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상에서는 순 1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산림의 임상구조 가운데 혼요림은 2010년 대비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지에서 증가하여 순 1차 생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임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조림지의 연평균 순 1차 생산량은 비활동지 대비 약 100g/제곱미터 많은 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림지 내부의 임상을 검토한 결과 혼요림, 화렵수림, 침엽수림 순으로 순 1차 생산량이 많게 산출되었으며 비활동지의 경우 화렵수림, 혼요림, 침엽수림 순으로 순 1차 생산량이 많게 도출되었습니다.
신입수림의 1년급 순 1차 생산량은 비산림 경영 활동지 숲 가꾸기 사업지 조림 사업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년급의 순 1차 생산량의 경우 비산림 경영 활동지 조림 사업지 숲 가꾸기 사업지 순으로 높게 도출되었으며 3년급의 경우 숲 가꾸기 사업지 비산림 경영 활동지 조림 사업지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급별 순 1차 생산량은 다양한 양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순 1차 생산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비산림 경영 활동지 숲 가꾸기 사업지 조림 사업지 순으로 순 1차 생산량이 높게 도출되었습니다. 인간이 활동으로 인한 산림의 순 1차 생산량은 조림 사업지, 숲 가꾸기 사업지, 비산림 경영 활동지 순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임상별 변화를 검토하였을 때 혼요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세계의 임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순 1차 생산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렵수림의 순 1차 생산량은 그 뒤를 이어 많은 양의 순 1차 생산량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침엽수림의 순 1차 생산량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순 1차 생산량은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 내 인위적 활동이 순 1차 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의 순 1차 생산량의 변화는 인간의 활동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대한토목학회에서 개최한 KSCE 2022 컨벤션에서 저화질 CCTV 영상을 이용한 케이블 진동 식별에 대해 발표한 토목공학과 석사 이윤입니다. 토목학회에서 개최하는 컨벤션은 구조설계, 안전진단, 수치해석 내진 설계 등 토목공학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기관의 최신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토목공학과 석사로서 KSCE 컨벤션은 최신 연구 동향이나 현장 기술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저의 연구 결과가 현재 기술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참고할 것이 많은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학회에서 발표한 저화질 CCTV 영상을 이용한 케이블 진동 식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영상을 보시면 케이블과 교량이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장대 교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센서를 통해 풍속이나 가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물에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부 구조물은 진동의 관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법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토목구조물 모니터링 기법이 연구되었습니다. 좌측 사진은 이미지로부터 구조물의 특징을 추출하여 진동을 측정하는 예시이고 우측 사진은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교량의 변이를 계측한 연구 사례입니다. 이렇듯 컴퓨터 비전 기법은 토목구조물 모니터링을 위한 실증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역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고 특정 구조물, 특히 케이블만을 촬영하는 카메라 시스템이 대부분 교량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장대 교량에서 유일하게 케이블을 확인할 수 있는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센서나 촬영 장비 없이 구조물의 진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CTV에서 객체의 이동을 식별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이용하여 응급 차량과 일반 차량을 구분하고 이동 방향을 식별하여 교통을 정리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연구를 모티브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CCTV 영상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진동 발생 여부를 검출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면 저화질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을 잘 식별하고 진동 계측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흐린 날씨에 촬영된 영상에서는 케이블의 위치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흐린 날씨에 케이블을 식별하기 위해 연물을 제거하는 디에이징이 필요합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디에이징 연구는 보시는 사진처럼 자연, 도시의 안개가 낀 사진, 안개를 합성한 사진, 수중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딥러닝 기법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지 디에이징을 구현하고 CCTV 영상에서 케이블 진동 계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딥러닝을 활용하여 구축한 CCTV 영상 디에이징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에이징을 적용하기 위해 사이클간을 이용하였습니다. 사이클간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법 중 하나로 X라는 이미지를 Y라는 이미지와 유사하게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흐린 날씨의 이미지를 맑은 날씨와 유사하게 변환하는 모델을 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 간의 SSIM 로스를 추가하였습니다. SSIM은 두 이미지 사이의 밝기, 콘트라스트, 구조 정보를 비교하는 값으로 케이블 식별의 중요한 값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로스는 흐린 날씨와 맑은 날씨 각각에 대하여 재생성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비교한 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제 구축한 모델을 이용하여 디에이징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공받은 1에서 2분 길이에 배속된 영상 중 맑은 날과 비가 오는 날을 대조군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영상에서 각각 100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였고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각각 9,000개의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습한 모델의 훈련 결과와 성능 검증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추가한 SSIM 로스 역시 다른 로스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과 제한한 기법을 통해 디에이징한 영상을 비교하며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원본 영상과 디에이징한 영상의 케이블이 동일하게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CCTV 영상에 적용하여 진동을 계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이블 진동을 계측하기 위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동을 계측할 영상과 사전에 훈련한 네트워크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흐린 영상을 구축한 디에이징 모델을 이용해 디에이징을 수행합니다. 디에이징된 이미지를 딥랩 V3 플러스를 이용해 전경과 배경을 분리한 뒤 추가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 케이블의 지름과 기울기, 중심축을 구합니다. 이 중 케이블의 중심축을 시계열 데이터로 분석하여 진동을 계측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제안한 기법과 기존 기법의 비교입니다. 위의 영상은 기존 케이블 식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고 아래 영상은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영상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진동의 강도에 대한 강인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진동에 대해 적용한 결과입니다. 위의 영상은 진동이 아주 약할 때 촬영된 영상이고 아래의 영상은 진동이 강할 때 촬영된 영상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강한 진동뿐만 아니라 약한 진동도 계측하고 진동의 강도에 따라 그래프의 진폭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한 기법은 케이블 진동의 강도까지 세밀하게 식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기존 CCTV를 이용한 케이블 진동을 식별하는 연구는 환경적인 요소에 강인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클 간의 SSIM 로스를 추가한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한 기법은 환경적인 악조건에도 적절하게 디에이징을 수행하고 진동을 계측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제공받은 영상의 환경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대한 강인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대한 영상을 제공받아 추가적인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선호입니다. 2022 연구동향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한 토목학회는 2020년 대학 토목학회 부설의 건설 2050 미래비전원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50년을 목표로 향후 30년간 우리의 건설 산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이란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건설 생태계는 경계융화가 일어난 현상이라는 빅블러의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건설 산업에도 큰 영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들었던 이번 학회의 발표들의 주제도 딥러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관련된 주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이 뒷장부터는 저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의 제목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한 케이블 교량의 진동 신호의 전멸 식별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국내의 케이블 간교량 설계 지침의 한계 때문입니다. 설계 지침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 25m/s 이하로 제한한다. 풍화중에 의한 차로의 수평 및 수직 최대 가속도는 풍속 25m/s 이하에서 0.5m/s의 제곱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률적인 인계값 기반의 진동 사용성 평가 기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차량 가진으로 인한 진동은 검토 기준인 0.5m/s 제곱에 근접하지만 중차량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일어난 진동입니다. 반면 오른쪽 와류에 의한 진동은 검토 기준에 비해 낮은 0.2m/s의 제곱 정도이고 풍속도 25m/s가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발생하였고 결국 공진을 일으켜 앞서 보여드린 교량의 흔들림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통계에 기반한 진동 사용성의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동의 복잡성과 하중의 종류에 따른 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속도 신호를 가진 소스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시계열 데이터를 해당 신호의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구분하는 연구는 심전도 구분, 음성인식 등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심전도를 구분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특정 음성 신호를 구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연구 모두 각 신호의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여 신호를 분할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모티브로 하여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를 관심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실시간으로 가속도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먼저 시간 주파수 특징 추출을 활용한 훈련 데이터 수집입니다. 훈련 데이터의 수집은 본 연구의 대상 교량인 제1진도대교의 진입로에 설치된 윈 시스템과 SHM 시스템의 실제 계측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확보한 훈련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차량 가진 진동과 와류 진동을 각각 라벨링하였습니다. 차량 가진 진동의 라벨링은 가속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도시한 후 차량 통행 시간을 이용하여 파란 점선을 그어 차량이 지나간 시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직후 발생한 진동에 해당한 시간대를 차량 가진 진동 TIV로 라벨링하였습니다. 와류 진동의 라벨링 방법입니다. 와류 진동은 단일 모드가 지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이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전체 진동과 특정 단일 모드만을 필터링한 신호를 이와 같이 함께 도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체 신호와 필터링된 신호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시간대를 와류 진동 VIV로 라벨링하였습니다. 라벨링 후의 데이터는 분류에 필요한 주파수의 정보를 추출하여 학습시키기 위하여 시간 주파수 분석의 하나인 FSST를 활용하였습니다. FSST는 일반적으로 원본 신호와 동일한 시간 분해능 유지가 가능하고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파수별 에너지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파수의 영역에서 신호를 구분하고자 하는 저희의 연구 목적에 더 잘 맞는다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딥러닝을 활용한 TIV, VIV 신호 분할 모델 구축입니다. 또 전처리한 데이터를 ByLSTM을 이용하여 세 가지 클래스를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ByLSTM은 시계열 분석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 목표인 실시간으로 진동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딥러닝의 훈련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였으며 총 8번의 반복 계산 만에 최적의 초변수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모델의 신호 분할 성능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대부분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오탐지가 발생하였는데 오른쪽의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약 95%에 가까운 매우 우수한 식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발한 모델을 검증 데이터에 적용하여 잘 분리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생긴 와류 진동 데이터의 분할 결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생긴 와류 진동 혹은 와류 진동이 생기는 동안 생긴 차량 가진 진동을 잘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제안한 모델은 FSST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특징을 추출하였고 베이지안 최적화를 이용하여 최적화한 초변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F1 스코어의 값이 94.55%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훈련 데이터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라벨링의 과정이 주관적이라 향후 연구에서는 준지도 학습을 사용한 라벨링 방법과 TIV와 VIV의 주파수를 특정하여 자동으로 특정 주파수를 생성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원예학과 이지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토양탄소 고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수학생 연구인력 지원을 받아 한국토양비료학회에 참가했습니다. 토양비료학회란 토양, 식물영양비료 및 농업환경 분야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발전의 보급,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고, 토양에서도 온실가스 발생과 저감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도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1도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동식물의 개체군 변화 등 많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2016년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목표로 하자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온실가스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지구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적당히 유지시켜 생명체가 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급증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과다로 올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에서는 약 10%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농업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온실가스는 토양에서 생물에 호흡하는 과정이나 유기물이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됩니다. 토양은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동시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양의 탄소 흡수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오실가스 저감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농업 관행 중 멀칭은 토양 온도 유지, 토양 수분 증발 억제, 잡초 발생 감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비닐 멀칭은 간편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 전 세계적인 사용량은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 멀칭으로 인해 증가되는 토양 온도와 수분은 미생물의 활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되고 토양 탄소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작물의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토양 탄소 고갈과 같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닐 멀칭의 대체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비닐 멀칭 대체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총 농업 부산물 중 약 5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볏짚과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는 토양 계량제인 바이오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위 처리구로는 화학비료 처리구와 화학비료 퇴비 처리구 두 가지로 나누어 고추 재배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정식 후부터 수확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했습니다. 측정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강도를 이산화탄소 당량으로 환산하여 지구온난화 지수로 계산해줬습니다.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비닐 멀칭 처리구에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바이오차 처리구에서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토양탄소는 TC, SOC, POCC를 측정하여 토양 유기탄소 변화율에 민감한 지표인 탄소관리 지수로 환산하였습니다. 탄소관리 지수는 바이오차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바이오차가 온실가스 저감과 토양탄소 증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차를 비닐 멀칭에 대안을 사용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했던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토양비료학회에 포스터로 제출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를 교류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실가스 저감과 토양탄소 증가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